예, 이어서 일본 해상법 알기 세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 일본 그 해상법 개정 내용 중에서도 그 2편 상행위에 있는 운송 규정이 개정된 내용을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그 3편 해상편에 개정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중요한 내용은 일본은 우리 상법하고 달리 이 국제해상 물품 운송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국제해상 물품 운송법. 이 법은 이제 말하자면 뭐 영국이나 미국, 호주에 있는 코구사입니다. 그러니까 국제 운송 이 체결됐을 때 이 법이 적용되는 겁니다. 해외 비습이 규칙을 국내법화한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 일본에 있는 그 상법 해상편이 어, 그 모든 경우에 다 적용이 되는데 국제 운송의 경우에는 특별히 이 법이 적용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이번 해상편 그 개정된 내용을 보면은 첫 번째는 그 선장의 대리권이 굉장히 많이 축소가 됐습니다. 우리가 이제 선장은 그 임의 대리입니다. 그 선박 소유자가 뭐 김인년 선장에게 당신 선장이요 이렇게 하면서 그 선장의 권한을 주게 되면은 이제 그 안에 이제 대리권도 포함이 돼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뭐 아프리카 같은 국가에 이제 갔을 때 이 그 선박 연료율을 실어야 되는데 지금 선주가 실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뭐 항구에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 선장이 그런 그 선박 연료유 공급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은 그 법률 효과가 이제 선주한테 가게 된다는 거죠. 그런 권리 즉 대리권을 이제 선장이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상법이나 일본 상법이 정한 것은 그 대리권의 범위를 법정을 해놨습니다. 대리권을 법정한 것이 아니라 대리권의 범위가 법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대리 행위는 효력이 있으려면 그 수권 받은 그 본인으로부터 권한을 받은 범위 내에서만 효력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일일이 그 상대방이 대리권의 범위가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우리 그 상법 해상편의 경우는 그렇지 않고 선적항 외에서는 재판상 재판 외의 모든 그런 행위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항해와 관련돼서 그러니까 이제 상대방이 그 대리권의 그 범위가 실제로 수권 받았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상대방을 보호하는 그런 기능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 대리권의 범위가 그 선적항과 선적항 아닐 때, 그러니까 선적항 외와 선적항 내일 때가 서로 이제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선적항 내에서는 이제 그 선주가 선박 소유자가 있기 때문에 뭐 대리권을 많이 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선원을 고용하거나 해고하는 그런 그 대리권의 범위를 이제 선장이 법률상 갖고 있었는데 일본에서 그걸 삭제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선적항 내에서는 뭐 여러 가지 요새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니까 그런 게 필요 없다라고 봐서 삭제를 시켰습니다. 우리나라하고 그게 이제 달라지는 점이라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일본은 이제 가망능력 주의 의무 뭐 중요하지 않습니까? 운송물에 관한 주의 의무와 가망능력에 관한 주의 의무 두 가지 의무가 이제 운송인에게 주어지는데 이 가망능력 주의 의무가 우리가 이제 1898년에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무과실 책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망 능력이 없다면은 그것이 실제로 사고에 영향을 미쳤건 미쳤지 않았건 운송인이 책임지도록 되어 있었는데 지금 헤이그 미쓰비 규칙 등등은 모두 이제 과실 책임주의로 했거든요. 그래서 일본이 이번에 과실 책임주의로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내항의 경우에도 그 가망능주의 의무는 이제 과실 책임으로 변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본도 뭐 운송 계약 거래에서 개품 운송하고 이제 항해 용선 계약이 막 섞여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두 가지를 나눴습니다. 개품 운송 계약하고 이제 항해 용선 계약으로 나눠 가지고 규율을 하게 됐는데 우리 법과 마찬가지로 개품 운송에 대해서 먼저 규율을 하고 항해 용선 계약에 개품 운송
그 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준용하는 형식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항해 용선 계약이 이제 그 전형적인 운송 계약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다음 이제 세 번째 큰 변화는 전기 용선에 대한 규정을 갖게 되었습니다. 임대차, 우리로 말하면 나용선, 그 선체 용선의 그 규정은 일본도 1898년부터 두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전기 용선이라는 것은 한 1940년, 50년대 생겨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규정을 두지 못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그 해상편에 전기 용선에 대한 규정을 뒀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개정 작업할 때 한국에 다녀갔습니다. 우리 2010한 5년 6년경에 다녀왔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법을 뭐 열심히 보고 그랬는데 이 전기 용선과 관련해서 우리나라 법을 그대로 뭐 베꼈다시피 해서 똑같다고 볼 수 있고요. 두 가지 차이가 나는 점이 있다 그러면은 우리가 나이프 8조에 가면은 이제 운송 뭐랄까 이제 선장은 전기용 선자의 지시를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은 이제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 이 선박 소유자가 전기용 선자에게 책임을 져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이제 관련해서 이제 그 항해 사항에 대해서는 이제 선박 소유자의 뭐 책임과 이제 권리하에 있고 권한하에 있고 상사 사항에 대해서는 이제 전기 용선자의 책임과 권한하에 있다라고 그 나이프에서 이제 그 용선 계약에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 이번에 그 개정하면서 이미 규정으로 뭐 예를 들면 선박 소유자는 선원을 공급해야 된다. 고 되어 있고 전기 용선자는 뭐 도선사의 고용 그리고 이제 선박 연료의 공급 등에 대한 뭐 책임이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책임과 권한을 확실하게 분리를 했다는 점이 또 좀 다른 점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선화증권은 이제 두 번째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전에는 이게 이제 국제해상 물품 운송법 그 코그사에 있었는데 준용 규정이 있었죠. 그러니까 상법 상행위편 제 8장에 있는 화물 상환증의 규정을 일본 코고사에서 준용을 했었는데 이 코고사 걸 또 삭제를 하고 아까 본 상행위편의 화물 상환증의 규정도 삭제하고 이제 제 3편 선화증권 안에 상환성 그리고 물권적 효력, 채권적 효력을 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해상 화물 운송장 그리고 복합 운송 정권에 대한 규정도 이제 두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제 선박 충돌에 대한 규정입니다. 일본은 이제 국제조약을 이 사람들이 굉장히 빨리빨리 비준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1910년에 선박 충돌 조약이 있는데 선박 충돌 조약을 이 사람들이 비준해서 쭉 써가지고 왔습니다. 사용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1910년 선박 충돌 조약에 가면은 이제 물적 손해에 대해서는 이제 양 선박의 소유자가 분할 책임을 부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민법에는 이제 공동불법행위이기 때문에 연대 책임을 부담하는데 그게 아니고 이제 분할 책임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법에는 그 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항에서 발생한 충돌 사고의 경우에는 민법이 적용되고 민법의 공동불법행위가 적용되기 때문에 이 물적 손해를 입은 한 선박에 있는 화주는 양쪽 선박의 소유자에 대해서 100%를 다 청구할 수 있는 그런 불합리한 결과를 가져왔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개정하면서 국제운송과 내항운송을 구분할 필요가 없다 해서 1910년 조약에 따라서 물적 손해에 대해서는 이제 분할 책임을 부과를 시켰습니다. 특별한 규정은 없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인적 손해에 대해서는 여전히 연대 책임이다고 보고요. 그다음 큰 변화의 하나가 소멸시효입니다. 이 소멸시효인데 물적 손해에 대해서는 우리 법과 같이 2년입니다. 그런데 인적 손해에 대해서는 이제 5년을 적용하도록 소멸시효가 5년으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변화가 됐는데 제가 이제 중요한 것만 말씀을 드렸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한국해법 파케지에 2020년 4월호에 실을 생각이고 현재 해양항국 그 1월호와 2월호에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주로 참고한 책은 그 일본에서 나온 그 1900 2009년 2019년 상법 개정에 대한 책인데 이 책을 주로 참고를 했고 학고이 선생의 그 해상법 책도 많이 참고를 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